2019년 벌써 여름 창창의 모임을 하게 돼서 굉장히 뭔가 이렇게 기대해도 되고, 특히 이번 주제가 페미니즘과 관련된 주제이다 보니까 그 주제에 대한 공부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선 저희 모임 소개랑 그다음에 이번 2019년 여름 모임에 대한 개괄적인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창작 회복은 모든 예술 창작이 창조주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과 관계 있음을 인정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중생과 성령의 회복 안에서 예술 영역의 신앙적 표현의 가치와 방향을 찾고 있는 연구 모임입니다. 2012년에 시작될 때 시각예술 전공자가 모임의 중심이 되었으나 이후 여타 예술 전공자들도 함께하고 있으며 자율성의 바탕을 둔 느슨한 공동체를 지향합니다. 또한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인문학과 성서를 사랑하는 모임들과 같은 연구 모임들과 함께 연계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자료들은 온라인으로 공유할 수 있으며 모임의 운영을 위해 책정된 참가비나 회비 대신에 자율적 헌금과 재정의 투명한 공개의 원칙을 따릅니다. 모임은 학기 중인 3월에서부터 6월까지, 그 다음에 9월부터 12월까지는 월 1회씩 모여서 연구할 주제를 논의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요. 방학 중인 1월과 2월, 그 다음에 7월과 8월은 6회에서 7월에 걸쳐서 선정된 주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번 2019년 여름 모임은 페미니즘과 미술이라는 주제로 진행이 되고 총 6번의 공부 모임과 1번의 나눔의 날 모임이 있습니다. 이번 주 첫 주 신구원 교수님께서 하시는 포스트 모더니즘과 페미니즘이라는 주제의 강의가 있고, 다음 주와 그 다음 주는 백소영 교수님께서 진행해 주시는 페미니즘과 기독교의 맥락이라는 이번 모임의 가장 주 강의가 될 것 같은데 2번의 강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7월 22일에는 한희정 교수님께서 페미니즘과 미술, 그래서 미술사, 그다음 미술 현상 안에서의 다양한 페미니즘의 경향을 소개해 주실 거고, 그다음에 최은 평론가께서 7월 29일에 페미니즘과 영화라는 주제로 영화 속에 나타난 페미니즘에 대해서 소개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8월 5일 마지막 공부 때는 양희송 대표님께서 페미니즘과 신학적 사고라는 주제로 페미니즘과 신학에 관련된 소개를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매번 모일 때 항상 나눔의 날을 갖는데 이번엔 8월 12일 날 예정돼 있고요. 이때는 굉장히 편하게 서로 음식을 나누고 또 뭐 잡담을 나누고 그리고 선물도 나누는 재밌는 시간이니까 꼭 그 시간까지 함께 참석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강사 선생님이신 저희 신구원 교수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삼일교회 협동 목사님이시며 총신대 신학과 교수로 역임하셨다 작년에 은퇴하셨습니다. 그리고 총신대학교에서 학부, 그 다음에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석사, 암스테르담 자유대학 철학 박사를 하셨고요. 워낙에 많은 저서를 통해서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의 생활윤리, 그리고 신구권의 문화이야기, 예술적 창조성과 영성, 예술과 창조력 분석력 등의 저서와 대중문화전쟁, 행동한 예술 등과 같은 번역책들, 그리고 다양한 신문과 잡지에 150회 이상 기고하시면서 기독교 신학과 문화예술 그리고 철학을 관통하는 굉장히 다양한 책과 여러 활동을 하고 계시는 교수님이십니다. 자, 지금 나오실 때 다 같이 박수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치워도 되지 않을까? 네, 치워주면 될까? 반갑습니다. 시작하는 순서가 너무 거룩해서 경건해서 총신대학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그거보다 더 엄숙했던 것 같고 요즘 신학교가 많이 망가져가지고 여러분들이 오히려
부럽고 부끄럽고 그렇습니다. 여기 불을 끄셔서 오히려 이쪽에 불을 켜주면 오히려 나을 것 같고 앞에는 불을 좀 끄셔도 될 것 같습니다. 뒤에 보시면 제가 정신 모니터 없어서 뭐 다 끄셔도 괜찮습니다. 사실 이러면 주무시는 데도 도움되고 굉장히 좋거든요. 혹시 이 건물 아시는 분들 계시나요? 월트 디즈니 센터라고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뭐 미국판 예술의 전당쯤 되는 곳인데 포스모던 건축을 얘기할 때에 대표적으로 소개하는 상당히 난해하게 생긴 건물입니다. 실제로 가보면 훨씬 난해하고요. 이 건물의 특징은 들어가면 길 찾기가 어렵다는 게 특징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포스모더니즘의 한 상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제가 올려놔봤습니다. 사실 오늘 주제들 제가 이 어떤 철학회, 특별히 국제 철학회 가면 10페이지 넘는 논문을 한 7분에 발표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파워포인트 첫째 장, 둘째 장에 되게 이제 결론부터 올려놓는 버릇이 있는데 그냥 몇 가지 슬라이드를 통해서 오늘 하려고 하는 얘기를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쫓아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이제 포스모더니즘이고 페미니즘이고 그 둘을 연결을 해서 특별히 이제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예술 세계와 기독교 신앙과의 반성의 어떤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고요. 포스모더니즘을 되게 절대란 절대로 없다라는 그런 일종의 모순되어 들리는 그런 주장이라고 되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만든 건 아니지만 포스모더니즘은 일종의 절대로부터의 일탈 또는 도주 그 정도 절대에 대한 부정 또는 절대로부터의 탈피 그 정도 먼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재미있는 거는 이게 이제 스펠링도 좀 이상합니다만은 하여튼 모든 진리는 다 상대적이다. 그러려면 이제 티브가 돼야 되는데 일부러 저렇게 쓰는 듯 해요. 하여튼 모든 진리는 상대적이라는 주장이죠. 이런 주장의 이제 역설은 그러면 이 주장도 상대적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주장이 다 상대적이면 이 주장도 상대적이어야 되는데 이것만 빼고 그런 역설이에요. 사실 그 포스모더니즘은 절대 진리란 절대로 없다는 절대적인 주장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 포스모더니즘도 극단적 상대주의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좀 염두에 두면은 좋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진리는 절대적이지 않고 상대적이다라는 절대적인 주장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눈치를 잘 못 살피겠네요. 어두컴컴해서. 제가 어떤 기독교 대학에 설교를 하러 갔는데 강단에 올라가자마자 객석의 불을 다 끄고 저한테만 스포트라이트를 비춰줘서 이건 뭐냐 그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그래서 불 켜달라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나와서 제 귀에다 대고 그러시더라고요. 안 보는 게 나을걸요. 여기는 전혀 그런 건 아닌데 하여튼 뒤에라도 불을 좀 켜시면 제가 제가 강의를 잘 하고 있는지 눈치를 또 보긴 봐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만 켜셔도 될 것 같습니다. 딱 좋네요. 페미니즘을 상징하는 하나의 어떤 심볼일 수 있습니다. 여성 파워,
저는 이 파워포인트 글씨 많이 넣는 건 참 우매한 짓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게 시각 매체이고 특별히 여러분들은 뭐 예술을 하시는 분들이라 이 파워포인트 직관적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림으로 조금 강의를 끌어가 볼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뭐 개념적인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오늘의 이제 세 가지 키워드를 잠깐만 얘기를 좀 할까 해요. 오늘 이게 페미니즘이라는 말 자체가 어떤 의미에서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여성의 사회적인 지위란 또는 예술가로서의 페미니즘의 어떤 의미. 그래서 아무래도 그 페미니즘이라는 말 자체가 정체성과 관계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생물적 정체성이든지 소위 젠더라고 부르는 사회적 정체성이든지 아니면 이제 소위 아이덴티티 팔로틱이라고 그래서 자기가 누구냐에 따라서 정치적인 성향이 결정되는 그런 그 모든 이야기를 둘러싸고 페미니즘이라는 담론이 되게 형성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덴티티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포스모더니즘은 사실 이 페미니즘에 둘러싸고 있는 여성성 또는 섹슈얼리티로서의 여성성이든지 젠더로서의 여성성이든지 그것을 사실 해체하는 것과 관계가 있어 보입니다. 뭐 이 부분은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소위 제가 이번 우리 이 교수님께서 저한테 주신 숙제를 들여다보고 보니까 이 포스모던 페미니즘 요 말을 두 개를 붙이려면 그게 이제 페미니즘 가운데도 가장 아마 최신의 그런 페미니즘이고 그 페미니즘은 포스트모더니즘에서 큐를 또는 어떤 영감을 얻어서 연구를 추진하게 되면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이 키워드는 결국엔 디컨스트럭션이 될 겁니다. 해체죠. 특별히 남성성에 대비된 여성성으로서의 어떤 페미니니티, 이 여성성에 대한 해체뿐만 아니라 그동안 페미니즘에서 이야기해온 여성성에 대한 해체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든 주제의 결국엔 귀착점은 누가 여성을 여성이라고 규정하느냐 하는 이 소위 representation의 문제예요. 이 말은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위에 말 두 마디도 어렵지만 사실 문화 연구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말 중에 하나가 소위 represent, 재현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표현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대표한다고 부르기도 하는데 결국엔 이제 제가 이 자리에서 포스모더니즘을 얘기하는 것도 제가 이제 포스모더니즘을 여러분들에게 프리젠트 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프리젠트가 아니고 레프리젠트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포스모더니즘의 어떤 현상이 있었고 그걸 여러분들에게 다시 제시하는 거니까 그래 이제 오늘 포스모더니즘과 연관해서 이 페미니즘에 대한 이야기는 결국 이 시대에 있어서 어떤 특별한 장에 있어서 여성성이 어떻게 이해되고 있는가 또는 예술에서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가 그게 바로 레프리젠테이션이죠. 그런 주제에 셋을 묶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아무래도 강의라는 것은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주제를 던지는 것이 목적일 수 있어서 요 세 주제를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좀 씨름을 해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이건 제가 하는 늘 장난인데 강의할 때마다 이 그림은 킥복싱이 아니라 목차라고 이렇게 어려운 강의할 때 제가 즐겨 하는 장난이고요. 실제로 목차는 이렇게 가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 가운데는 이 부분에 오랫동안 연구되어 오시고 또 예술적 실천을 해오신 분들도 계셔서 어떤 수위의 강의를 해야 되는가를 좀 고민은 좀 했어요. 제가 한 거의 20여 년 전에 한국에 처음 돌아와서 한국의 그 기독교 출판사 중에 그래도 좀 복잡한 얘기를 출판하는 IBP가 저한테 이 포스모더니즘에 대한 책이 필요하다고 그때 정말 제가 조금 놀란 게 저한테 원고를 먼저 줬어요. 그래서 덥석 물고 책을 쓰기 시작하다 아주 고생을 많이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들었던 반응 중에 이제 재밌는 게 두 가지였는데 한쪽에서는 이게 다 지나간 얘기를 꼭 기독교인들은 뒷북을 치냐 그런 얘기고 또 한쪽에서는 총신대학 같은데 또는 신학자가 이런 주제를 얘기해도 되냐? 전 뭐 신학자는 아닙니다만 하여튼 신학과에 있다고 보니까 그 양쪽이 다 좀 생소했어요. 지나갔다는 말도 사실은 2019년 현재도 그렇게 적합한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포스모더니즘이 하나의 철학 사상의 이즘으로 보면 뭐 대표적인 1960년대, 70년대를 풍미했던 그 대표적 포스모던 사상가들, 특별히 이 사상은 프랑스에서 시작하고 현상은 미국적인 현상이라고 되게 부르는데요. 프랑스 사람이 미국에 가서 이 문화를 보면서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거다. 그런데요. 이게 1960년대, 70년대 우리가 쓰다가 버린 건데 미국에서 길거리에 돌아다니고 그런다 그런 얘기합니다. 근데 한국은 훨씬 더 빨라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제가 1994년에 15년 만에 한국 와서 그 들었던 첫 번째 얘기 다 지나간 걸 왜 끄집어내서 그 얘기는 한국은 이런 거 확 한번 화끈하게 다루고 그 다음에 이제 던져버리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얘기를 조금 제가 다른 각도에서 해보려고 생각해요. 포스모더니즘은 저는 생각하기에 현재 진행형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향후에도 상당 기간 어떤 문화의 흐름으로서는 지속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사안 자체가 사실 포스모더니즘 논의의 핵심 논의 중에 하나입니다. 포스모더니란 무엇인가. 그러나 하여튼 저는 진행형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이 강의를 할 텐데 학교에서 제가 뭐 특별히 이 신학이나 철학에 관심 있는 분들과 이런 논의를 하다가 보면 학부생으로 내려가면 사실 포스모더니즘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한 전초 작업이 전혀 안 돼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포스모더는 글자 그대로 포스트 모던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포스트 모던이라는 말은 모더니티와 관계가 있지만 뭔가 다른 거 분명한데 뭔지 잘 모르겠다 그럴 때 포스트를 되게 붙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포스모더니즘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 모더니티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해요. 근데 이제 모더니티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그 전에 또 뭐가 있었는지도 이해가 돼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 철학서 전반을 가야 돼요. 그게 이제 굉장히 길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할 수밖에 없다라는 강박을 가지고 강의를 하다 보면 모더니티 이전에 프리모던 얘기하고 모더니티 얘기를 하다가 되게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긴 역사라 오늘 그걸 피하기 위해서 애를 써볼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여튼 이야기를 진행을 첫 곡지에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스모던의 내용 중에 오늘 강의와 연관이 있을 법한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이놈은 정말 머리 아플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이 정말 많은 것을 요구하거든요. 뭐 여러분들은 예술가시라 직관적으로 딱 파악을 하시면 좋은데 세상에 직관적으로 잘 안 되는 것도 있더라고요. 저는 뭐 제 돈은 아니지만 남의 돈 들여서 꽤 이거 오래 건드려 봤는데 여전히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태반이에요. 그러나 하여튼 여러분과 관심이 있을 법한 부분은 좀 소개를 하고 마지막에 이제 저도 이런 기회를 통해서 앞으로 공부를 좀 더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이 포스트 모던적 페미니즘. 네. 아까 제가 강의 소개를 뭐 이 교수님께서 쭉 보내주셨지만 우리 교수님께서 그 6강의 내용을 쭉 얘기할 때 정말 유혹이 됐습니다. 와가지고 강사들이 다 또 좋은 분들이고 해서 시간이 되면은 와도 괜찮은 건가요? 네. 그래서 하여튼 첫 곡지 가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사실 서구 문화 전반에 대한 이야기인데 뭐 많은 분들에게 불필요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전근대의 대표적인 건축물들이죠. 이 건물 자체가 대단히 상징적입니다. 그 이유는 우주에는 도가 있고 또는 로고스가 있고 그거를 우리가 사는 건물이 구현해야 된다는 그런 문화. 그래서 이 파르테논 같은 경우에 사실 이 기둥들이 어떤 면에 헬라 사회를 떠받들고 있는 로고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는 하늘이고 어떤 면에 땅과 하늘을 이어주는 건물이라는 그런 생각. 이게 재밌는 것은 이 건물을 마실리카라고 부르는데 이게 기독교화하면서 중세에 그대로 여기로 들어옵니다. 보이시죠? 이게 그래서 중세와 까지 히랍 로마의 문화와 기독교 문화는 대단히 다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중세는 이것을 버리지 않고 품에 안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전근대는 고대와 중세를 아우를 수 있다는 이제 과감한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도래한 이 근대의 대표적인 뉴욕입니다. 이 건물들이 이게 다 네모 반듯한 이유는 사상의 흐름과 관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정말 합리적이고 이거는 뭐 어떤 의미에서 이 상징적인 건물은 아닙니다. 정말 수학적 계산의 산물일 수 있고요. 르꼬브리제 같은 사람이 얘기하는 소위 기능이 아름다움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세계관의 산물일 수 있는 거죠. 네모 반듯한 이유가 그것이라고 봐야 해요. 그 다음에 포스모던은 이제 건물이 이렇게 갑니다. 뭐 대표적으로 1996년에 타임즈가 베스트 디자인을 꼽았던 네덜란드시 빌딩이라고 이름은 네덜란드시 빌딩인데 있기는 프라하에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건물이죠.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데 상징이 고운 상징은 아니에요. 이게 짓다 뭐 사고가 난 것도 아니거든요. 미완성도 아니고요. 원래 이렇게 디자인이고 실제로 지금 사람이 여기 살고요. 이제 도대체 어쩌자고 건물을 이렇게 지었을까 그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거는 여기에는 상징도 있고 메시지도 있고 기능도 있고 그러니까 요 세 시대를 우리들이 조금 더 가까이 좀 들여다봤으면 합니다. 이게 이제 보기에는 간단한 그림 같지만 제가 이 철학 공부 15년이 여기 다 녹아 있어요. 이게 꽤 비싼 그림입니다. 이게 서양의 근대에 이르는 이게 정말 이 소크라테스 플라톤 시대로부터 시작해서
여기 이제 있는 거죠. 탈리스부터 시작해서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쭉 내려와서 여기서 히브리 문화하고 만나거든요. 이쪽은 이제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다니엘까지 다 해서 딱 보면 예수 그리스도 시대에 이 문화와 이 문화가 만납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17장 같은 곳에 가보면 아테네에 바울이 가요. 그래서 아테네의 이 1세기 이 플라자에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는 다 죽고 한 300년 이후이기 때문에 누가 있었냐면 스토익과 에피큐레스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 사람들과 토론하는 얘기가 사도행전 17장에 있거든요. 그 다음에 어거스틴이나 토마스 아퀴나스를 거쳐서 이게 중세라는 것이 형성돼서 제가 여기까지를 대충 전근대라고 본 것입니다. 그리고 14세기에 이르면 르네상스가 일어나는데 글자 그대로 르네상스는 이 위쪽에 이 문화를 이제 다시 살려내겠다는, 그래서 르네상스죠. 상스 다시 활발하게 만드는. 반면에 이 중세의 어떤 이 그리스 로마 문화가 취합이 같이 되었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훼손이 일어나고 왜곡이 일어난 것들을 제거해서 종교적인 원형을 회복하겠다는, 그래서 다시 여기도 르거든요. 리포메이션입니다. 성경적 신앙을 다시 회복한다는 이 운동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14, 15, 16세기 특별히 종교개혁이 있는 1517년 어간에 가면 한편으로는 그리스 로마 문화의 부흥운동, 그리고 한편에서는 성경적 신앙의 회복운동이 이제 양 갈래로 갈라지게 되고, 사실 이 운동이 인본주의 흐름을 타면서 근대가 형성되고, 사실 종교개혁에도 어떤 면에 근대적 신앙이 따로 존재하게 되는 그런 역사를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이 지점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포스모던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되게 그걸 생각을 잘 안 하는데요. 제가 이따가 가능하면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어쨌든 르네상스를 지나가면서 이쪽 근대 문화가 형성되는데, 이 근대 문화는 이따가 잠깐 얘기 드릴 데카르트 같은, 철학적으로 보면 데카르트나 이 위에 물론 뭐 다빈치로부터 시작해서 미켈란젤로로 이르는 그런 예술사적인 흐름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뒤에 일어나는 근대적인 현상은 히브리적이기보다는 확실히 이 그리스 로마적인 인본주의 문화의 꽃이 피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문화는 이성의 문화랑 일종의 신앙의 문화였었거든요. 이 이성의 문화예요. 그래서 한 400년, 500년 이 이상을 따라서 쭉 오다가 결국엔 벽에 부딪혀서 파열음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 일반적으로 포스 모던의 현상이라고 규정을 해도 크게 틀리지 않은 것 같아요. 대개 유럽 같으면 20세기 중반, 미국 같으면 한 70년대, 80년대 월남전 이후, 한국은 어떻게 봐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한국은 이미 포스트 모던도 지난 것 같이 보이기도 하고요. 농담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여튼 이 그림을 그냥 제가 빨리 설명을 해봤고요. 아까 그 쓰던 건물의 메타포를 쓰면 서울도 만만치 않아요. 이게 다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 뭐 금방 여러분들이 예술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제가 왜 이 새 건물을 올려놨는지 아실 텐데, 이게 뭐 조금만 가면은 보실 수 있는 거거든요. 제가 재밌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놈도 조만간에 헐릴 수 있고요. 얘는 근대성을 벗어나지 못해서 망했고요. 얘는 살아남았다는 게 재밌다. IMF가 치면서 벽사는 살아남거든요. 하여튼 좀 그래요. 가까이 보면 이렇습니다. 정확하게 좌우대칭이고 궁창을 상징하는 뚜껑이 덮여 있고, 이게 일제 건물이지만 상당히 상징적입니다.
이 이제 바실리카가 2층으로 엎어져 있는 세인트 폴이고요. 이거는 독일 켈른 돔이고. 재밌는 건 켈른 돔의 이 설계도인데 판테온하고 비슷해요. 단지 다른 게 이제 공중에서 보면 확실히 다릅니다. 전 근대 문화의 특징은 첫째 종교적인 사고가 특징이고, 두 번째는 이게 이제 중요한 내용인데요. 우주에는 사람이 만들지 않은 어떤 법도가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절대적인 진리, 규범, 진리, 윤리, 또 아름다움의 규범 이런 것들이 있다는 믿음이 있어서 그걸 이제 구현을 하는. 그래서 항상 아마 정근대적인 예술에서는 중요한 게 모방일 수 있습니다. 또 모방을 통해서 그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단지 그냥 플라톤은 당연히 모방이고요. 아리스토텔레스는 그것을 더 극대화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고 결국 그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다는 생각이 전 근대적인 어떤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 빨리 지나가야 뒤로 가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근대는 정확하게 이성적인 어떤 질서, 그러니까 이게 초자연적인 질서가 아니고 이성적인 질서라는 게 인간적인 질서일 수 있습니다. 합리성이죠. 그 왜 그렇게 합리성이 주된 문화가 되었을까를 이해하는 게 근대성의 관건입니다. 이런 건물들이 나오죠. 소위 인터내셔널 스타일이라고 부르는 건물인데 이유는 전 세계의 공통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정말 기능이 극대화되어 있는 건물들입니다. 상징성이라고는 뭐 거의 찾아볼 수가 없고 얼마나 합리적이냐면 들어가면 정확하게 위아래 좌우만 분별하면 활동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제 뭡니까 월트 디즈니 센터 같은 것은 들어가면서부터 방향 감각이 도전을 받습니다. 그 훨씬 큰 건물은요 정말 들어가서 자기가 한 1-20분 돌아다니다 들어갔던 문으로 나오기가 그게 도전이에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건물들은 참 어떤 면에 르코브리지의 얘기처럼 단순성의 아름다움, 기능이 아름답다 이러면 할 말이 없어요. 근데 되게 이제 실증 금방 나고 그러죠. 이제 이렇게 되면 숨 막히고요. 뉴욕이고요. 조금 전에 이게 시카고. 여기 살고 싶으세요? 전혀 안 그럴 것 같아요. 이제 이게 가까이 하면 흉물입니다. 이거 완전. 이런 것에 대한 반발이 결국에는 이제 아까 그 이상한 조각 비슷한 또는 설치 미술 비슷한 이 건물이 나오는데 이게 바로 근대 문화의 특징입니다. 첫째가, 둘째가, 셋째가 하여튼 제일 중요한 건 이성입니다. 이성이 모든 진리와 가치와 심지어는 아름다움의 기준이어야 한다는 사상. 아름다움을 누가 평가해? 철학자가 평가합니다. 그것도 인간의 이성. 왜 그렇게 중요하게 되었느냐면 이성이야말로 모든 사람들에게 중립적이고 객관적이라는 믿음 때문에 그랬어요. 이게 이제 왜 중요한지는 종교교육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근데 이성주의 문화인데 왜 이성이 그렇게 중요한 문화의 기초가 되었느냐 하면 이성이야말로 객관적이고 중립적이에요. 무엇을 믿든 이게 부교도건 신교도건 아니면 막가는 아나바프티스트건 심지어는 무교자건 수학적으로 계산한 건 값이 똑같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면 이제 뭐가 가능하냐면 공공의 삶이라는 것이 담보될 수 있다는 믿음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대박 사고이죠. 이 이성의 중립성과 객관성의 믿음이 만일 한 사회의 모든 사람들에게 공유될 수 있다면 그러면 소위 퍼블릭 스퀘어에 공공의 장에 삶이 아주 안락하고 평화롭고 그럴 수 있다는 이제 상상? 아니면 그런 믿음? 부지런히 살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눈치를. 이게 이제 2019년에 대한민국 서울에서 사는 사람, 이게 얼마나 허상인지를 지금 이제 되게 경험하죠. 시청 앞에 가면, 끝내줍니다. 한쪽에 태극기, 한쪽에 촛불, 그 다음에 난리도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정말 이성이 합리적이고 이성이 객관적이고 중립적인가 이 생각을 해야 되고요. 이제 그게 뭐냐면 어떤 면에 우리가 시청 앞 광장에서 만나는 포스모던의 표현이라고 봐도 저는 틀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지금 이 얘기를 먼저 설명하는데 이것이 탄탄하게 정립이 되면 이게 온다고 믿는 거죠. 계몽이 뭐냐 하면 칸트가 계몽이란 무엇이냐라는 아우프클레룽이라는 게 뭐냐라는 논문이 있는데 그 답이 뭐냐? 계몽은 인간 스스로 짊어진 무지 몽매로부터 깨고 자기 자신이 성숙해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그게 계몽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잘 표현한 거죠, 이걸. 그런데 이 계몽이 어떤 계몽이냐면 빛이에요. 이 계몽이라는 말은 프랑스에서 먼저 시작해 르미에르였습니다. 이 빛이 비춰지는 그런 그 빛이 뭐냐면 이성이거든요. 그래서 뭐 그 당시에 그 심볼 중에 하나가 이 여신이 횃불 들고 있는 그 빛이 무슨 빛이냐면 이성의 빛이라고요. 포스모더니즘이 뭐냐면 그 빛이 꺼졌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 친구가 어느 학교에 교수를 취임하는데 교수 취임 논문이 뭐냐? 누가 불을 껐느냐 해서 Who turned off the light? 어느 날 보니까 불이 껌뻑껌뻑 하더니 꺼지는 거야. 그게 이제 포스모던 현상이라고. 서구 사회는 이미 이게 20세기 중반부터 확실하게 경험을 했던 거죠. 이 계몽이 결국엔 이성의 어떤 기초를 따라서 확실한 진리를 담보하면 그러면 그것에 입각해서 과학과 기술이 발전하고 그 과학과 기술을 따라서 진보하면 유토피아가 올 것이라는 일종의 이게 스토리예요. 근대라는 건 이 스토리텔링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그 스토리 전면에 누가 있냐면 예술가가 있고 사실 철학가가 있고 그리고 이제 과학자들이 있는 그런 그 스토리텔링의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소위 3대 비판서를 썼던 칸트, 계몽주의의 대표적인 인물이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얘기를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 근대가 뭐냐면 신앙에 대한 회의에서부터 불신으로 떨어지기 시작한 이게 이제 주로 왜 그러냐면 이때까지 기독교라고 생각하면 유럽이 전체가 안정적으로 그래도 하나의 큰 공동체를 이루고 살았는데 종교개혁 이후에 신앙이 갈리기 시작하니까 종교 전쟁이 100년을 계속하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를 그러니까 1517년 이후에 웨스트팔리아에서 평화 조약이 맺어지기 된 한 100여 년 사이에 신앙이 우리 삶의 공통적인 어떤 기초를 제공하던 시대는 이제 영원히 갔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러잖아요. 저희들 가운데도 신앙이 아주 도천 사람들이 목회자들이 자꾸만 실수들 하시고 교회 또 교회적으로도 정신 못 차리고 이러면 이게 이제 큰 시험을 만나잖아요. 회의, 불신 이런 게 오잖아요. 그런 게
세기적으로 왔다고 생각을 해도 좋아요. 그럼 이제 뭔가 대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대안이 뭐냐면 이성이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성에 대한 믿음으로 출발하는데 문제는 이성이 어떻게 우리들의 삶의 기초를 잘 마련해 줄 수 있는지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설명을 할 때마다 조금씩 이제 문제에 봉착하는 거죠. 데카르트가 문제에 부딪히고 데카르트의 문제를 로크가 해결하려고 그래도 더 문제가 크게 되고 로크의 문제를 휴미 해결하려고 그러다가 대박 사고 치고 그리고 칸트는 그거 다 뒤집어 엎어서 새로 뭔가를 만들어 놨는데 상당히 튼튼하게 만들어 놨다고 생각했는데 해결이 다 뒤집어 엎어요. 그리고 해결은 어떻게 끝나냐면 그냥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다. 그게 소위 그 이성의 간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우리 헛소리들 많이 하면 이성이 다 모아가지고 위에 올라가면 5대천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천계천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지류들이 와도 결국에는 김포쯤 가면 다 한강으로 해서 서해로 빠져나간다. 그러니까 역사라는 건 평면이 아니라 입체적으로 보면 모든 게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이게 해결이 실제로 썼던 표현이에요. 그렇게 가는데 그렇게 마음이 편하지만 실제로 해결 이후에는 철학 학파라는 게 없어요. 왜 없냐면 완전히 초토화되거든요. 그 다음에는 가장 해결을 잘 아는 사람들이 해결을 완전히 뒤집습니다. 해결은 관념에서 모든 것이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해결 좌파인 포에르바, 마르크스 이 사람들 유물론이거든요. 그 이후에 수많은 철학의 이 시대가 다원주의화된 철학의 시대가 오는데 그게 이제 포스모던의 전주곡이고요. 결국엔 이게 어떻게 가냐면 회의주의로 갑니다. 그 출발점은 낭만주의라고 할 수 있고 계몽주의와 낭만주의 이 두 대척점 사이에 낭만주의 끝자락에는 결국 이제 포스모더니즘이 오게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밌으세요? 여전히? 데카르트고요. 이 사람이 이 책을 쓰게 된 이유는 어떤 한 회의에 가가지고 종교회의에서 이 사람이 똑똑한 것이 이 천재는 어디 가면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이 혼란상을 극복할 똑똑하니까 뭔가 대책을 좀 세워봐라. 그냥 앉아서 끙끙하고 어느 날 무릎 탁 치고 일어나잖아요. 내가 드디어 새로운 문화의 기초를 발견했다. 그게 뭐냐면 코기타 에르고 숨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이제까지 모든 나에게 가르쳐진 것들, 내가 책으로 읽은 것들 다 덮고 내가 정말 의심 불가능한 명확하고 그리고 확실한 어떤 진리의 기초를 찾아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겠다는 그런 그 프로젝트거든요. 그 프로젝트에 이 사람의 결론은 내가 이렇게 의심하고 씨름하려면 적어도 생각하는 나는 존재해야 된다. 그거는 의심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출발하면 된다고 생각한 거죠. 근데 이제 재밌는 게 이거예요. 영어는 I am 다음에 소위 보호를 넣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말은 나는 이다 그러면 좀 뭐가 빠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영어는 그냥 I am도 괜찮습니다. 나는 존재한다 그렇게 하면 되니까 나는 있다. 근데 있을 뿐만 아니라 뭘로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철학자다 그럼 말이 돼요. 그죠? 나는 철학자 직업에 앉아서 철학자 뭐 하는지 아시죠? 철학자 앉아서 깊이 생각하다 잡니다.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철학자다. 그럼 말이 된다고요. 그런데 나는 철학자다. 아니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농부다. 그럼 말이 잘 안 되잖아요. 근데 데카르트는 그거 우기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예술가다. 그것도 반은 말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갖고는 그거는
예술은 아니죠. 저는 뭐 예술은 무언가가 좀 표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생각만 해갖고는 안 돼요. 그런데 철학자는 생각만 해도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딱 듣고 하상디라는 사람이 야, 참 묘한 인간이다. 어? 너는 어떻게 생각할 때 네 자신 존재한다는 건 아니야. 난 먹을 때 아는데 이래버린 거예요. 나는 내가 먹을 때 저도 조금 전에 제가 존재한다는 사실 김밥 먹으면서 맵죠. 그러면 맛있죠. 예? 온갖 종류로 제가 이 자리에 지금 존재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생각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생각이 그냥 생각이 아닙니다. 이게 이제 소위 방법론적 사고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그 책이 뭐냐? 방법 서설이라는 겁니다. 이게 방법이 무슨 방법이냐면 모든 우리들의 사고와 문화적인 실천에 예술을 포함해서 그것들의 기초가 결국엔 고도로 훈련된 방법론적인 사고여야 된다. 그 얘기고요. 여기 이제 더 재밌는 게요. 원래 인간의 존재, 나는 존재한다는 것의 기초가 생각이 아니고 뭐였냐면 우리가 조금 전에 여기 시작할 때 그 신앙 고백했잖아요. 그게 전 충격이었어요, 사실. 이런 모임에 첫 장을 열면서 신앙 고백으로 시작한다는 거는 참 그 맵시도 있고 참 정말 좋았어요. 아니 정말 대한민국에 많은 기독교 공동체들이 있지만 그런 생각을 잘 안 해. 지금 여기서 페미니즘 같이 급진적인 사상, 포스모던 페미니즘을 지금 논할 참인데 시작할 때 전능하사 천지를 그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크레도예요. 크레도. 라틴 말로 쓰여 있는 첫 마디가 크레도입니다. 그러니까 데카르트는 이 사람이 장난이 아니에요. 이 코기토 에리고 숨이라는 말은 사실 어디서 왔냐면 어거스틴에서 온 거예요. 고백록에 있어요, 이 말이. 근데 그 말을 패러디하면서 어떤 면에 자기 나름의 버전을 만들면서 사실은 염두에 둔 게 뭐냐면 이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크레도 에르고 숨을 코기토 에르고 숨으로 바뀌었는데 이 한 단어의 차이가 사실은 근대와 전근대의 차이일 수 있습니다. 로크라는 사람이 데카르트를 제일 잘 연구했던 사람이에요. 로크의 그 인간 오속론이라는 책 뒷부분에 가면 우리가 이 난장판이 된 이 유로피안 공동체를 어떻게 살려낼 것이냐 하는 방법을 제시해요. 그걸 하기 위해서 데카르트를 공부했고 데카르트에 부족한 것을 자기가 채워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그 결론이 이거예요. 이제부터는 이성이 우리들의 최종적인 권위가 되고 모든 일의 인도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 이제 나온 배경이 이 사람 피난민이었잖아요. 영국의 그 청교도 혁명을 둘러싸고 목숨이 위태로우니까 프랑스 도망갔다가 나중에 이제 돌아올 때는 내가 정치적인데 관여 안 하겠다고 얘기해주고 안전을 보장받아서 영국으로 돌아갈 정도로 평생을 이 정치적인 소용돌이 속에 살았다고요. 그러면서 이제 두 가지 생각을 해요. 하나는 이성, 그리고 또 하나는 민주주의예요. 사실 이 둘이 이 17세기의 유럽의 결국엔 문화 근간이 됩니다. 합리주의와 소위 리버럴 데모크라시, 자유민주주의 사상입니다. 이제 결국엔 이게 영국사에서 구현이 되는 게 아니고 1789년에 프랑스 혁명으로 그래서 프랑스 혁명 자체는 사실 로크가 알을 낳았다고 봐요. 그 얘기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제가 한동안 있었던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이거든요. 여기 이제 우리 여기 많은 분들이 공부도 하시고 하셨던 파리예요. 뭐 아마 여기 다녀보신 분이 이게 A1 고속도로잖아요. 제가 여기 3시간 반 만에 출발한 적이 있어요.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네, 네덜란드 120km고요. 프랑스는 제가 있을 땐 130까지 갈 수 있었거든요. 미친 듯이 제가 170으로 달린 적이 있어요. 네.
제가 타던 차가 르노였는데 240까지 그랬는데 240 바닥까지 이렇게 넘어서 많이 자랑은 아니지만 예, 이쪽에서 이 민스터 쪽으로 이렇게 넘어오면 여기는 오토반이잖아요. 오토반에서는 미친 듯이 달리거든요. 그 버릇으로 여기 이렇게 예, 이게요 네덜란드와 여기 벨지움과 프랑스와 이쪽에 이 독일 전혀 사이가 좋지 않은 나라들이에요. 근데 중세까지는 아무 문제 없이 살았거든요. 이게 이제 종교개혁이 터지니까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이쪽은 구교고 여기는 신교고 그래요. 그리고 이 사이에 문화적인 갈등도 많습니다. 치열하게 싸워요. 그게 종교전쟁이거든요. 이 3시간 반 내지는 뭐 늦게 가도 5시간 거리 안에 언어, 민족, 습관, 종교,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중세처럼 기독교가 큰 우산이 되어서 그 안에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시대는 갔고 뭐가 대안이 되어야 될까? 그게 이성이라는 얘기예요. 이 근대는 그렇게 해서 그 설득력이 결국엔 철학자들이 앞에서 끌고 과학자들이 뒤따르고 그리고 모든 문화가 거기에 조율되는 이성주의 문화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포스트모던은 뭐냐면 결국엔 그 비전도 굉장히 억압적인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이성이 객관적이지도 않고 중립적이지도 않고 심지어는 사실 신보다 훨씬 억압적일 수 있다. 그건 맞거든요. 이성은 포스트모더니즘에서는 이성은 객관적인 진리의 기준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성 자체가 억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가스 더블이라고 그래요. 더블. 그걸 뭐라고 그러죠? 왜 귀신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가는 거? 도플갱어? 도플갱어. 뭐 독일 말이 이성이 뭐냐면 신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신보다 사실은 더 무서운 괴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성이 사실은 객관적이라고 요즘 아무도 안 믿어요. 그렇게 믿으면 아마 여러분들 시청 앞에 딱 중간에 가서 너희들 감정을 가라앉히고 이성적으로 해. 그러면 어느 놈의 이성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 페미니스트 논의하는데 제가 더러 있어봤거든요. 거기서 합리적 그러면 남자의 이성, 여자의 이성 바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올까요? 남자의 이성 그러면 흑인의 이성, 백인의 이성, 중산층의 이성, 아니면 하층민의 이성. 그러고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어느 하나를 특정하면 그 사람의 소득세 분위기가 몇 분이냐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이게요. 그게 소위 포스트모던이죠. 그래서 이 다원주의라는 것은 세분화되기 시작하면 정말 이 끝이 없어요. 그게 아이덴티티고요. 그 아이덴티티에 입각해서 정치의 지분을 확보하려는 전략이 소위 아까 말씀드린 아이덴티티 팔로틱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럼 전조는 이미 이제 19세기 후반에 가면 드러나기 시작해요. 포스트모더니즘의 선구자격인 사람들이 몇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니 해도 니체예요. 니체의 뭐 여러 책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우상의 황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우상의 황혼은 그 우상은 창녀, 이성은 창녀라고 불러요. 돈을 많이 주는 사람과 누구라도 같이 침대에 간다. 그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성의 중립성을 정면에서 공격하고 있는 거죠. 진짜 재밌는 거는 그 얘기를 처음 한 사람은 니체가 아니고 마르틴 루터였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이미 1924년쯤에 이성의 그 합리성에 대한 상당한 그 비판을 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기독교인들은 사실 성경에서부터 이성이 중립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게 이제 철학자뿐만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물론 후셀은 과학적인 철학자입니다만은 이쪽에 있는 오스왈드 스팽글러라고요. 서구의 몰락이라는 책을 쓴 이 사람은 역사학자잖아요. 이 책 제목은 굉장히 재밌는 게요. 운터강이라고, 이게 디클라인, 운터강 글자 그대로 운터강이잖아요. 밑으로 내려간다는 뜻입니다. 더 재밌는 거는 서구라는 웨스트랜드라는 말을 쓰고 아벤트란드스라는 말을 썼어요. 이 아벤트는 저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서구라는 말에 웨스트 대신 저녁이라는 말을 써서 서양의 황혼의 시대가 왔다. 그렇게 이제 이거는 1922년에 이미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체험하면서 쓴 책이니까 별로 그렇게 예언적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상의 황혼은 달라요. 이 책은 끝에 가면 그런 얘기로, 니체의 끝에 가면 무슨 얘기로 끝나냐면 신도 죽고 이성도 이제 죽으면 남는 거는 우주의 반밖에 없다. 그렇게 예언하고 죽었어요. 니체가 1900년에 죽었거든요. 그리고 정확하게 10년 안쪽에 1차 세계대전이 터집니다. 이게 이 사람들은 이 상황을 모르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니체의 정확한 예언처럼 신이 절대적인 진리를 우리들에게 명하시거나 우주에 새겨져 있는 우리들의 삶의 질서와 그리고 창조 질서 같은 것들이 우리 삶의 토대가 되지 않고 그것에 입각해서 진리를 모색하고 삶을 가늠하고 그리고 예술의 행로를 결정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남는 거라고는 우주의 밤이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적지 않게 우리들이 지금 체험하고 있는 거고요. 이게 이제 1차적으로 경험한 거고, 이게 지나고 나서 결국엔 이렇게 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소위 역사라는 게 일종의 이정표 또는 시그널들을 찾아보면 많아요. 이제 포스모더니스트들이 꼽는 몇 가지 조짐들입니다. 1789년에 프랑스에서 바스티유 감옥에 이 벽이 무너졌다면 정확하게 200년 후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데 많은 포스모던 철학자들이 이 사건을 서구에 이 막혀있던 담이 동구로 열리기도 하지만 동구에 특별히 이제 서구에 특별히 이 포스모더니스트들이 많이 있던 프랑스의 지식인들은 은근히 철의 장막 건너편에 있는 저쪽에 뭔가 소망이 있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1960년대, 70년대까지. 그쪽의 실상을 보니까 이제는 기댈 데가 아무도 그대로 없는 거예요. 기독교도 공산주의도 그래가지고 그 환멸의 결과가 결국엔 포스모더니즘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더 직접적으로 불을 땡기는 건 이 사건들입니다. 이게 이제 무슨 사건이냐? 공산주의도 형제가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사건들이거든요. 네. 공산주의는 진짜 그 이상대로 가면 인류의 미래가 돼야 되는데 서구 좌파들이 은근히 기대를 했던 이 소련은 프라하 침공하고 그리고 마오이즘의 어떤 환상은 천안문에서 깨지고 이 스토리들이 여기 포스모더니즘으로 가는 직접적인 길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대충 뭐 지루하지는 않으세요? 네. 오늘 강의는 살아남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여기까지 오다가 되게 진 빠지거든요. 근데 뭐 여러분들은 다 금방 알아서 이렇게 오셔서 뭐 포스모더는 건물은 이렇게 갑니다. 아까 그 건물이요. 실제로 사람 살고 그러더라고요. 이게요 정말 정교해요. 이 유리창 위치도 다 다르고요. 아마 짓는데 고생 꽤나 했을 거예요. 이런 건물.
뭐 구겐하임이 빌바오에 이게 이제 제가 제일 재밌게 생각하는 건물인데 제가 한동안 디트로이트 미시간 근처에 있는 애나버라는 도시에서 목회를 한 적이 있는데 캐나다를 건너가려면 여기 들어가서 영사관에서 도장 찍어갖고 가야 되는 데가 있어요. 요 건물 중에 이게 7동인데요. 100, 200, 300 이렇게 있는데 그 건물 한층 꼭대기쯤에 영사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엔 이제 한국 사람들이 캐나다에 가려면 캐나다 비자를 매번 받아야 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를 가는데 주차를 여기다 해놓고 저 건물에 딱 들어가면 저 건물이 얼마나 크냐면 롯데월드 한 3개쯤 합한 것만큼 커요. 들어가서 한 5분쯤 걸어가면 그 다음부터 길을 완전히 잊어버립니다. 이 안이 쇼핑몰이거든요. 쇼핑몰은 길을 잊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뭐 물건 사고 그러는데 하여튼 제가 들어갔던 구멍으로 한 번도 제대로 찾아 나온 적이 없어요. 이 건물 굉장히 재밌는 거는 요 가운데 이게 GM 본사인데요. 그 GM 본사 안에 들어가면 꼭 바깥에 같아요. 이런 건물을 이제 안과 밖이 뒤집혔다고 되게 얘기를 하는 건물. 런던의 로이드 보험회사입니다. 이게 원래 안에 있어야 되는 게 다 밖에 나온 거거든요. 하도 이런 거 많이 보셔서 이런 게 신기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이제는 더 이상 1층부터 뻥 뚫린 이 공간. 우리나라에도 이상하게 생긴 건물 하나 있잖아요. 이 건물이 뭔지 아시죠? 모르세요? 이 국세청이라는 거 믿어주세요. 국세청은 굉장히 보수적이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거 채워지길 기다리는데 아직까지 안 채워지는 중이고요. 더 재밌는 건 이게 무슨 자리인지 혹시 아십니까? 여기에 원래 우리나라에 제일 처음에 엘리베이터가 제 손으로 누르고 올라갈 수 있는 데였어요. 화신백화점이었습니다. 그 자리가. 근대성의 일종의 상징이었던데 포스모던 건물이 들어서 있는. 자, 그 얘기를 이제 조금 깊이 들어가려고 해요. 사실 포스모더니즘이 이제 직접적으로 어떤 자리를 하게 되는 데는 세계화와 정보화라는 것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얘기는 뭐 제 얘기는 아니고요. 장 프랑스와 리오타르라는 사람이 포스모던적 조건이라고, 요건 이분이 캐나다 퀘벡 정부가 이분에게 준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래서 정보화 사회 속에서 지식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리포팅을 시켰는데, 이분이 첫째 꼽은 것이 뭐냐면 지식 파편화입니다. 그래서 지식이 파편화하면 뭐가 깨어지냐면 큰 이 삶의 그림이 다 깨진다. 그걸 이제 이분이 얘기하는 그랜드 나레티브라고 불러요. 거대 담론. 너는 원래 이분이 썼던 그랑 헤스죠. 큰 스토리. 이 그랑 헤스들이 깨어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결국 우리들의 삶의 오리엔테이션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걸어온 길과 갈 길과 이 전부 다 뒤죽박죽이 되는 이 거대 담론이라는 것을 우리 사회에서 꼽을 수 있는 거대 담론들이 아직도 있어요. 첫 번째는 뭐 이슬람, 그 거대 담론. 또 뭐 중국몽 같은 것도 거대 담론이에요. 그러나 뭐니 해도 진짜 강력한 거대 담론이 자본주의, 글로벌 캐피탈리즘, 자본. 이거 거대 담론이에요. 그리고 사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과 제가 공유하고 있는 성경적 세계관, 그것도 거대 담론이에요. 근데 이 포스모던 사회의 특징이 뭐냐면 거대 담론에 대한 불신이라는 거예요. 이때 이제 불신이라는 말을 이분이 쓴 말은 쑥성이었습니다. suspicion이. 이게 다웃이 아니고 영어로 말하면 의심이 아니고 이 suspicion은 뭐냐면 정신병 의사가 환자를 다룰 때
이 사람이 한 얘기를 액면 그대로 못 봤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심층 심리학적인 서스피션일 수도 있고, 아니면 더 구체적으로는 검사나 형사가 범죄자를 취조할 때 갖는 태도. 이게 무슨 얘기냐? 오늘날 거대 담론이 다 그거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누가 대한민국의 어떤 비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아무도 안 믿어. 그러면서 딱 처음에 누가 좋은 건데 이거부터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문재인이 됐든 박근혜가 됐든 이명박이 됐든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예, 저게 아마 다음 정권 연장 차원에서 하는 소리겠지? 이렇게. 그게 바로 서스피션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한 정권의 비전에 대해서 그럴 뿐만 아니라 인류의 전체를 끌고 가야 되는 어떤 비전에 대해서도 모든 거대 담론이 의심의 대상이 되는 시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사람이. 그게 이제 글로벌라이제이션과 맞물려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이건 뭐 글로벌라이제이션 얘기할 때, 이 생각은 글로벌하게 하고 행동은 로컬하게 해라 하는 얘기군요. 이 전시 보신 적이 있으시죠? 율리우스 포프인데요. 저희 아내가 여기서 설명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갔다가 와 오늘 하나 건졌다. 찍어가지고 이게 설치 작품 이름은 바이트 4입니다. 바이트라는 컴퓨터의 그 정보의 기본 단위잖아요. 그게 이제 떨어진다. 이게 대한항공에서 어마무시 돈 들여갖고 온 거예요. 사이즈도 무섭게 크잖아요. 그 현대 경복궁 앞에 있는 이게 제일 큰 전시 공간에 이게 뭔지 아시죠? 뻘쭘하게 뭐냐면 이게 컨테이너 박스 아니에요. 컨테이너 박스 4개 쌓아놓고 전시하면 저도 할 것 같은, 뭐 저뿐만 아니라 누가 못하겠어요. 이게 그냥 컨테이너 박스는 아니고요. 여기다 이제 물 떨어지는 장치를 장치했어요. 그래서 얘 물이 떨어지는데 글씨 모양으로 떨어집니다. 보시죠. 장치가 잘 돼 있어서 근처에 가도 물은 안 튀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인터넷 검색 실시간 1위예요. 이게 컨테이너 박스 자체가 이게 글로벌라이제이션의 상징이잖아요. 인천에서 떠나면 한 2, 3일 안에 홍콩에 들어갔다가 뭐 한 달 후면 로스앤젤레스에 가 있을 수도 있고 뭐 부에노스아이레스에 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걸 삐딱삐딱하게 쌓아가지고 이제 불안정한 어떤 바벨탑 뭐 이런 그리고 이 자체가 사실 파편은 이거는 지식은 아닙니다. 정보라는 것은요. 되게 우리가 이 지식의 단위를 생각할 때 제일 밑에 어떤 이 비인격화된 어떤 기계 장치 속에 0과 1로 환산될 수 있는 그런 게 정보라면 그 위에 조금 체계화된 지식이 있을 수 있고 그 위에 진리가 있고 그 위에 지혜가 있고 아니면 거꾸로 지혜 있고 진리 있고 그럴 수 있잖아요. 정보는 사실은 지혜나 지식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거를 이제 잘 보여주는. 그래서 한글도 있어요. 더 재밌는 거는 여기서 여기 내려올 때만 견디질 못하는 거죠. 그렇게 빨리 바뀌는. 이 사회를 특징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얘기죠. 보편적인 진리나 가치가 완전히 실종된 다원주의 사회. 그게 이제 정보로 묶여있는 포스모던 다원주의 사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스모더니즘에 대한 제가 2 슬라이드가 있는데 이 슬라이드하고 다음 슬라이드가 중요할 것 같아요. 결국 오늘날 포스트 시대라고 되게 부르는데 그 대표적인 표현이 이겁니다. 포스트 인더스트리얼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산업사회가 지나갔다는 뜻이 아니라 굴뚝 산업 같은 중공업 산업이 주가 되었던 시대에서
지식 산업 사회로 넘어갔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이데올로기를 벗어났다고 하지만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아이덴티티 팔로팅은 훨씬 더 극성을 부리는 시대예요. 그래서 사실 이 포스트 모던의 다른 말이 뭐냐면 이 모든 우리가 익숙해졌던 카테고리에 대한 종말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새로운 시대로 들어가는. 그래서 뭔지 새롭지만 뭔지 정체성이 불분명해서 포스트라는 말을 쓰는데, 그렇다면 포스트는 탈일 수도 있고 사실 여태까지 지속되어 온 근대의 후기 현상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이 논란은 아직도 지금 진행형 사건이에요. 이제 제가 책들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다 제가 가지고 있는 책들이고 읽고 있는 책들인데, 읽은 책들인데, 특징이 다 뭐냐면 엔드 아니면 이 불신. 이 책은 철학적이고요. 이쪽은 미디어 학이고요. 이 책은 뭐 문화예술까지 포함하는 담론이고요. 역사책이고요. 중국 근대사에 관한 책이고요. 이거는 정치학 책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 앞에 다 공통적인 엔드가 붙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 다방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포스트모던 담론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스트모던에 관한 책이 전부 다 포스트로 시작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갖고 있는 10몇 권 중에 6권이에요. 제 책꽂이 뒤에 엔드로 시작하는 책이 이렇게 엔드 오브 나블도 있어요. 문예 비평인데 소설에 관한 책인데, 소설에 관한 책 제목이 뭐냐? 소설의 죽음이에요. 종말. 예술의 종말도 있을걸요? 여러분들 즐거우세요, 그게? 잡 떨어지는 소리인데? 이거는 그냥 보십시오. 이때까지 한 말씀은 얘기의 정리니까. 아까 이성주의 문화에 대한 어떤 면의 거울 이미지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이성주의가 아니라 감성주의, 어떤 논리적인 합리성 대신 상상력. 그래서 이 포스트모던 영화들 보면, 혹시 나중에 이미 안 보셨으면 또는 보셨으면 다시 한번 보실 좋은 영화들 몇 개 있는데, 하나는 그 장미의 이름이라고요. 그래서 뭐 소설책이죠. umberto eco의 그 영화 이렇게 보면 이게 탐정극이잖아요. 원래 그 셜록 홈즈하고 왓슨 얘기를 갖다가 포스트 모던으로 바꾼 것 같이 보이는 건데, 큰 차이는 이 셜록 홈즈의 얘기는 철저하게 합리성과 추리를 가잖아요. 장미의 이름은 순사고 아니면 우연 아니면 꿈, 환상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가 막다른 골목에 부딪히면 이 왓슨격에 해당하는 아드소라는 이 젊은 친구가 사고를 칩니다. 그럼 문이 열리고 뭐 이런 식으로 가요. 하지 말라는 거 골라가면서 해요.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문이 열리고 그렇게 하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이 얘기가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아실 거예요. 아마 제일 중요한 얘기는 이 얘기일 겁니다. 큰 얘기에 대한 불신, 아까 얘기했던 그 서스피션이, 그 메타 나레티브에 대한 서스피션이 어디나 작동한다는 거예요. 사실 3세대 페미니즘이라고 해서 포스트 모던 페미니즘은 첫째 대상이 뭐냐면 1세대, 2세대 페미니즘을 겨냥하고 있는, 그러니까 페미니즘 자체도 사실은 메일 오리엔티드 된 어떤 문화, 기존의 가부장적인 어떤 질서의 문화에 대한 어떤 반발, 해체, 비판으로 나왔다고 해도 그 자체가 또 하나의 거대 담론, 아니면 거대 담론까지 못 가도 로컬 어떤 담론이 되어 있는 것을 해체하겠다는 그런 주장이더라고요. 제가 들여다보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것이 아마 제일 중요한 오늘의 주제일 겁니다. 거대 담론에 대한 불신.
거대 담론에 대한 이 해체 작업. 정리를 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는 이성 계몽의 시대였다면 포스모던은 이 탈이성과 종말로 간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선구자들을 이렇게 꼽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니체 얘기는 아까 드렸고요. 마르크스는 결국 우리들이 생각하는 이 철학 체계든지 이념의 체계라는 건 경제의 부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전에는 경제를 비롯해서 모든 사물과 제도들은 이성의 산물이라고 생각하는 건데 마르크스 좀 간단하게 이걸 뒤집는 겁니다. 근데 지금 오늘날 문화 연구는 대부분 이 마르크시즘에 기초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오늘날 문화 연구, 컬처럴 스터디의 가장 밑바닥에 깔려 있는 전제가 뭐냐면요. 모든 문화는 유물론적으로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정신의 산물이 아니라 우리 시대에 살고 있는 경제적인 관계가 투영된 거라고 봐요. 그래서 오늘날 이 문화연구 내지는 특별히 대중문화 연구 같은 경우에는 경제학 같이 보입니다. 아니면 정치학 같이 보여요. 세 번째, 프로이트는 결국에는 우리들이 이성이 됐던 합리성이 됐던 그 정신적인 작업인데 사실 그 정신적인 작업은 알고 보면 그 밑에 뭔지 모를 무의식이 훨씬 더 크다는 걸 보여줍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들의 어떤 이 문화를 보는 안목이 확 바뀌어야 돼요. 이게 니체의 이성이라는 건 이만큼이고요. 마르크스가 얘기하는 이 정신적인 부분이 훨씬 큰 건데 프로이트는 아주 간단하게 이 모든 것 밑에 훨씬 더 큰 뭔지 몰라 사실 이게 성적 드라이브죠. 그렇게 아예 인식의 틀을 바꿔놓으면 이 세 사람이 결국엔 보여준 게 뭐냐 이성의 합리성을 근본적으로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폴 리퀘르 같은 사람의 유명한 표현이 이 셋을 합쳐서 의심의 대가들이라고 부릅니다. Masters of Suspicion이라고. 그렇게 되면 결국 이 근대 성에 대한 해체가 이루어지기 시작하고요. 뭐 이런 극단적인 해석들도 가능하게 됩니다. 좀 빨리 갈게요. 이 말 이제 아까 제가 소개드렸던 큰 말 중에 하나인데 잘 보시는 대로 이 컨스트럭션에 대한 이제 접두사가 부정적 접두사가 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뭐 말 뜻은 어떻게 금방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공교하게 만들어 놓고 짜놓은 무엇을 해체한다 그런 뜻이 수 있습니다. 그냥 때려부시는 건 아니고요. 이 말을 아마 근본적으로 유통시킨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자크 데리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아까 장 프랑스와 리오타르와 이 자크 데리다와 또 한 사람 조금 있다가 잠깐 얘기할 이 미셸 푸코가 있는데요. 이 세 사람이 실질적으로 이 포스모더니즘의 가장 중요한 아마 스타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한 10명으로 내려가면 또 이름이 이제 쫙 나오게 되죠. 근데 이분이 쓴 책은 아니에요. 이제 포스모던제가 왜 건축을 염두에 두냐면 이게 워낙 크기 때문에 안 볼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너무너무 상징적이기 때문에 이게 뭐 여러분들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학부 학생들이랑 얘기하기가 편해요. 근데 저만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이 사람은 이 찰스 앵스트는 건축가잖아요. 이 사람이 포스모던의 어떤 언어라는 책을 쓰면서 그 제일 앞에다가 이 예를 들었어요. 이 포스모더니즘이 언제 시작했냐면 1972년 7월 12일 10시 30 몇 분에 시작했다. 이런 얘기를 썼어. 이게 도대체 뭔 얘기냐면 1950년에 건축을 시작해서 세계의 건축상을 여러 개 받은 그러니까 모범적인
하우스 프로젝트로 인정을 받았던 세인트루이스의 프루이트 아이고 하우징 프로젝트가 불과 20년 후에 완전히 사람들이 살 수가 없고 경찰들도 들어가기를 꺼려하는 데가 돼서 마지막 극단적인 선택을 한 순간이 7월 10일 10시 몇 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사진, 결국엔 이게 폭파합니다. 해체 폭파. 그걸 길게 만든 비디오가 있어요. These developments are run by the St. Louis Housing Authority. This is a far cry from the crowded, collapsing tenements that many of these people have known. 이거 보고 나면 Here, 아파트 살고 bright 싶지 new 않으세요? buildings with spacious grounds, they can live. It was a very beautiful place, like a big 똑같은 할머니세요. 20년 동안 인터뷰한 걸 모아놓은 거예요. Oasis in the desert. All this newness. I 예, never 예, thought I 여기 would 사는 게 live in 꿈이었습니다. that kind of a surrounding. What happened? Well, one day we woke up and it was all gone. We pulled up with the moving van. I knew at that point that it was hell on earth. Pruitt-Igoe looks like a battleground. Vandalism and neglect have left fear among the remaining occupants. In the middle 50s, St. Louis thought it had solved its low-cost housing needs, but instead a monster was created. The experiment had gone terribly awry. It was just uncontrollable. 제가 편집을 해가지고 뭐 한 25분짜리 비디오인데 그냥 몇 부분만 보여드렸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 폭파 해체는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인데 이 데리다 같은 사람이 말하는 해체의 대상은 언어일 수도 있고 형이상학일 수도 있고 정신분석학일 수도 있고 미학, 문학을 포함한 모든 문화의 텍스트일 수 있습니다. 근데 더 재밌는 거는 뭐냐면 만들어 놓은 것을 해체하는 게 아니라 아예 작품 시작부터가 해체인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역설적인 거죠. 이제 재밌는 그림인데요. 어느 뭐 제3세계 어떤 호텔에 가가지고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이런 걸 만날 수 있습니다. 이제 샤워를 하고 싶으면 어디다가 물을 받으셔야 되죠? 이거 받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단 뜨거운 물 받아놓고 그 다음에 찬물 받아내. 이게 이제 보이는 게 다가 아니죠. 그 다음 그림은 이렇게 생겼어요. 안 웃으시면 재미없는 건데. 이거는 갑자기 의미가 없어지죠? 파랗고 빨갛고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 운에 맡기는 수밖에 없어. 예, 포스모더니즘이 어떤 면에 작업으로서의 포스모더니즘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빨강과 파랑의 의미는 여기서는 의미 있어 보여요. 이거는. 예. 그리고 우리는 이게 익숙한 담론이에요. 두 개가 있고 하나가 파랗고 하나가 빨가면 여기서는 찬물 나오고 여긴 더운 물 나온다는 것이 우리들의 이 머릿속에 있는 문화의 텍스트예요. 근데 그 문화의 텍스트가 여기서 완전히 이 콘텍스트가 달라지면서 이제 바뀌는 건데 사실은 이게 우습다고 생각할 일이 아닌 거예요. 사실 누가 처음부터 파란 게 찬물 나오고 빨간 게 뜨거운 물 나온다고 얘기했냐? 그거 물으면 그 갑갑해져요. 그죠? 이게 뭐 그 나라에서는 빨간 데서 찬물 나오고 파란 데서 뜨거운 물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여기는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렸지만 이게 사실 해체예요. 어떤 면에. 적어도 빨간과 파랑의 의미를 내게 하는 이항 대립이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해체된 거거든요. 근데 요게 찬물과 뜨거운 물 사이의 이항 대립의 의미 구조만이 아니라 사실 알고 보면 우리들이 익숙해 있는 모든 언어의 담론들 구조 자체가 빨강과 파랑의 그런 식으로 의미가 나게 돼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얘기예요.
자, 제가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름하는 크리스찬이라 전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이제 그게 그렇게 시작하면 굉장히 근본적인 진리가 도전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제가 이런 얘기 그냥 확 하고 시작해도 너무 자극받지 않으시길 바라는데, 동성애와 이성애 그 담론 자체가 사실 문화 콘텍스트가 정한다 그런 면이 있어요. 그러나 그게 다는 아니잖아요. 이게 빨강과 파랑을 어떤 컨텍스트에 넣어서 얘는 얘와 다르기 때문에 의미가 나오는 그런 구조만은 아니에요. 그러나 많은 경우에 그렇게 의미가 정해집니다. 그러니까 만약 그게 의미 구조라면 틀을 넓히거나 틀을 바꿔놓으면 의미는 달라져야만 하고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포스트모더니즘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상이 페미니즘에 들어오면 다각도로 쓰여질 수 있습니다. 사실은 3세대 포스트모던 페미니즘만 이 구도를 쓴 것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사실 이건 포괄적으로 20세기의 모든 사상에 적용이 되고 있는 지금 중에, 그래서 세상이 힘들어요, 지금. 절대 진리가 어떤 면에 완전히 실종됐다고 느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다 여기서부터 나옵니다. 이제 꼼드 가르송, 제가 발음을 제대로 하는지 모르겠는데, 뭐 유명한 일본 상표인가요? 이게 이제 남성성과 여성성을 섞어놓은 패션인데, 이게 왜 남자는 치마 먼저 입어야 되는 이유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남성이 이 바지를 입어야 된다는 이야기는 결국엔 여성이 치마를 입는다는 전제에서부터 나온 것이다 하는 그런 표현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얘기라 제가 그냥 쭉쭉 나가겠습니다만, 자, 여기서 보면 이 기호라는 게 뭐냐면 지금 여기 보는 게 다 기호예요, 여러분들. 다 기호인데 기호에는 의미가 있어요. 그게 이제 여기 지금 보면 얘가 기호인데 얘가 의미는 뭐냐면 야옹이에요. 그죠? 야옹일 수도 있고 미아일 수도 있고 캣일 수도 있고 캣일 수도 있고 뭐 하여튼 이 기호와 기가 짠맺어서 우리가 뭘 보면 저게 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짠맺음이라는 게 사실은 자연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필연적도 아니라는 거죠. 너무 설득되시면 안 되는데 하여튼 그래요. 이 기호학의 기본 원리가 뭐냐면 기호와 기의, 기호가 갖고 있는 이 의미는 기표에 의해서 드러나는데 기표하고 기에는 이렇게 묶여 있는데 이 연결고리가 필연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건 뭐 외국어를 몇 개 해보면 금방 알아요. 물방울이 똑똑 떨어지는지 어떻게 떨어지는지 그거는 문화에 의해서 소리가 다르게 들릴 수 있다는 걸 다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보면 의미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원래 손을 딱 보면 이게 머릿속에 자동적으로 이게 딱 떠오르는 게 아니고, 손이라고 시옷과 오와 니은이 합해져서 우리로 하여금 손을 생각하는 거게 하게 하는 것은, 사실 이게 손이 소음과 다르고 술과 다르고 숨과 다르고 숨과 다르고 이 차이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거예요. 아까 파란 수도꼭지에서 찬물 나온다고 생각하는 건 빨간 놈에서 뜨거운 물이 나온다는 이 텍스트 콘텍스트의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너무 이제 어려워지지 않으셨죠? 그래서 기표와 기의 사이의 관계는 임의적이고 사회적으로 결정된다고 주장하는 것이 포스트모더니즘으로 가는 중요한 디딤돌입니다. 이게 이제 포스트 구조주의라는 것에서 나오는 주장인데, 조금만 더 얘기를 해볼게요. 여기 보시면 빨강, 파랑의 의미는 아까 수도꼭지 같이 똑같이, 이걸 딱 볼 때 빨강하면 무조건 마음속에 서야지, 이렇게 훈련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서요. 근데 그거는 이제
20세기에 한국에서 또는 적어도 신호등이 뭐라는 걸 알기 때문에 쓰는 것이지 어디 가다가 그냥 빨강이 딱 있으면 무조건 쓰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뭐 길게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빨강과 노랑과 파랑의 의미는 서로가 차이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고요. 자, 이제 그거를 이렇게 놓고 자, 이거 딱 보면 저는 여기 들어가면 큰일 나거든요. 이거야말로 이게 전 세계 공통이잖아요. 그런데 요거 하나만 있으면 의미가 별로 없어요. 이거 하나만 있는 딱 화장실 있으면 하여튼 어떻게든지 눈치 보고 들어가야 돼. 저도.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재미없으신 것 같아. 이게요, 이항 대립이라고 되게 바이너리 디스팅션에 의해서 의미가 결정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문제가 이거예요. 이게 이거하고 다르고 이게 이거하고 다른 것은 뭐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아니 뭐 구별되니까 남자들이 안 들어오고 그래서 참 좋기만 하는데 이게 뭐가 문제냐 이럴 수 있어요. 이거는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이게 이렇게 가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정치의 보수하고 진보의 얘기를 하여서 보수를 빨간색, 진보를 파란색 이렇게 해놓고 어느 색깔이 더 좋아 이렇게 물을 수 있어. 아니면 근본적으로 빨강이 더 좋지. 너 생각해봐. 파랑이 좋아? 빨강이 좋아? 원래 빨강이 좋은 거야. 왜? 그냥 빨강이 좋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또는 파랑이 시원하고 좋잖아. 원래 파랑은 좋듯이 진보가 좋은 거야.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이항 대립은 무슨 얘기냐면 결코 중립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거기에 숨겨져 있는 억압과 폭력이 있을 수도 있어요. 도덕 개념도 선과 악으로, 이게 글자예요, 그냥. 글자예요. 선과 악인데, 우리가 딱 이렇게 둘을 대조하면 누구든지 이것을 좋아하지, 이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갈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남성과 여성을 둘로 나눠놓고 그 중에 하나를 열등시하거나 우월시하기 시작하면 이 바이너리 디스팅션이 이항 대립이 정치적이 되는 거예요. 또는 억압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스모더니즘이 이런 모든 구조들이 인위적이고 필연적이지 않다라고 이론을 깔아 놓았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해서 이 해체 작업에 들어갈 수 있는 기초가 마련이 되는 거고요. 그 작업을 실제로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레프레젠테이션 문제도 결국엔 그 문제예요. 제가 뭐 시간이 없어서 9시에는 무조건 끝내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레프레젠테이션 문제라는 게 뭐냐? 이 레프레젠테이션이 뭐냐면 이 구조를 짜는 거예요. 네. 여러분 미국 헐리우드 영화 중에 지금은 조금 덜 합니다만은 범죄자는 대부분 흑인입니다. 네. 그리고 그 전에는 인디언이었었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레프레젠테이션. 범죄자를 표상할 때 뭘로 표상하냐? 피부 색깔로,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으로 그렇게. 그리고 대부분 남성이에요. 또 약하고 보호를 받아야 되는 사람은 반드시 또 여성으로 뭐 이렇게 표상하고요. 이제 그게 이제 표상인데 그 표상은 누가 만드냐면 근본적으로 영화 제작 팀에서 만듭니다. 감독일 수도 있고 시나리오 작가일 수도 있고 그럴 때 이제 나오는 얘기가 이게 레프레젠테이션이에요. 예술은 어떤 의미에서든지 레프레젠테이션일 수 있습니다. 뭐 물론 이 비구상 같은 데 가서 이게 소위 말하는 레프레젠테이셔널 아트가 아니면 뭐 아무것도 표상하지 않는다. 저는 그런 게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여튼 이게 뭐 나무를 표상했던 아니면 어떤 인간 삶의 무엇을 표상했던 이게 레프레젠테이션이 되면 이 레프레젠테이션이 페어하게 되어 있으며 페어하고 페어하지 않음을 넘어서 아까 얘기했던 소위 이항 대립의 어떤 문법을 따라서 의미를 드러내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을 묻게 된다고. 이게 이제
제가 재밌다고 생각한 그림인데 이게 레프리젠테이션이잖아요. 사람은 지금 여기 이렇게 서 있는데 마음대로 그리는 거죠. 이런 일은 뭐 허다합니다. 저는 이거 드라마를 비판하면서 많이 봤었어요. 뭐 나머지 한 5분 동안 이 얘기만 하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에게 무거운 질문 맡기고 전 도망갈 거거든요. 질문은 안 받습니다. 이미 다 얘기했어요 앞에서. 성담론 해체인데 재밌는 게 생각하는데 제가 언제 벌써 한 20년 전쯤인데 어느 학교 가서 이 비슷한 뭐 얘기 나왔을 때 저희 선생님이 네덜란드에서 오셨는데 요즘은 메일도 아니고 피메일도 아니고 이메일이 뜨고 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와 웃긴 적이 있어요. 근데 요즘이야말로 정말 성담론이 어려워. 왜냐하면 과거에 이게 이항 대립으로 의미 구조를 확실하게 낼 수 있었어요. 근데 이 중간에 트랜스젠더도 있고요. 또 그 다음엔 뭐 이 동성애 담론은 더 무서운 이 한 폭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 제가 뭐 그림 아니에요. 인터넷에 찾았어요. 결국 3세대 이 포스트 모던 페미니즘이 지향하는 것은 여성과 남성의 이 이항 대립으로 의미화하고 있는 모든 구조를 일단 해체하는데 이게 뭐냐면 성적 정체성론이거든요. 사실 1세대 페미니즘이 이것을 통해서 성적 해방, 리버레이션을 지향하고 여성의 권리 이 투쟁. 그러니까 이걸 뭐 거슬러 올라가면 1800년대로도 갈 수 있습니다. 이 여성 투표권 문제, 그 다음에 여성의 사회적인 지위 문제, 결국은 그게 젠더 담론으로 발달하는데요. 젠더도 사실은 거부해요, 요즘은. 그러니까 여성들이 다 여성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여성 안에 여성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사람들이냐, 백인, 중산층, 교육받은 여성. 그러면 그 여성이 어떤 얘기를 하면 옆에 있다가 네가 나를 대표할 수 없다. 너는 you are misrepresenting me. 그리고 누가 나오냐면 흑인 여성이 나와. 제가 그런 이 학회를 봤어요. 그래가지고 당신 얘기는 그건 백인이니까 할 수 있는 얘기다. 그리고 백인도 뉴욕하니까 할 수 있는 얘기다. 뭐 이렇게 나오면 그거 감당 못해요. 그분은 정말 이게 어마무시하게 공부한 친구. 스커트를 입고 나오셨는데 이게 이제 일리노이 대학의 문화학회에서 일어나요. 이게 플래너리 세션이라 5,000명이 밑에 앉아 있었어요. 딱 올라오더니 이렇게 밑에 다 보여. 이 프레젠테이션 페이퍼를 이렇게 들고 나오는데 한 장을 읽는데 쌍욕으로 이렇게 접속사로 엮여 있는. 그러니까 자기 프레젠테이션이 있는데 욕이 한 반이에요. 그것도 뭐 상당한 욕. 한 장이 끝나니까 이걸 딱 들지. 이게 퍼포먼스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 20분가량은 난 세상에서 들을 수 있는 욕은 다 얻어먹었어요. 여성도 다양한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을 하면 아마 저기 루지애나의 시골에 있는 할머니가 뒤뚱뒤뚱 나와가지고 너 얼굴들 자빠졌네 뭐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니들이 여성을 알아? 뭐 이럴 수 있다고요. 그러면 이제 이게 확 다원화하는 담론이거든요. 우리 뭐 예술가가 됐든지 이론가가 옆에 있다가 이 시대의 여성을 논할 때 누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냐.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뭐 한국 여성은 말할 것도 없고요. 미국 안에서만 해도 워낙 큰 나라니까. 그러니까 그런 이 담론으로 지금 발전하고 있는 거고요. 모든 이 얘기는 사실 정치적인 얘기가 될 수 있다고 비판하는 담론으로 갑니다. 그거에 아마 이론적인 토대가 될 수 있는 두 사람만 얘기하면 제가 얘기를 끝날 것 같아요.
미셸 푸코. 내가 미셸 푸코를 택한 이유는 제가 좀 많이 읽어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사람의 첫 번째 책입니다. 소위 성의 역사라고, 이스투와 델라 팔리라고요. 이 광기의 역사죠. 그러니까 광기를 밑바닥까지 파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작업을 뭐라고 그러냐면 고고학이라고 불렀어요. 계보학, 고고학 이렇게 불러요. 이 계보는 더러운 계보예요. 추잡한 계보예요. 그러니까 광기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찾아내는 작업이에요. 이거는 이 사람 박사학위 논문이었는데요. 박사학위보다 아그레가시형 논문이었는데 이 교수 자격 논문이죠. 이거를 위해서 사실 유럽의 웬만한 정신병원의 기록을 다 뒤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성의 시대의 광기가 어떻게 폭력적으로 정의되었는지를 서술해서 결국에는 광기라는 것은 권력이라는 광기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아멘 나오면 큰일인데 이게. 예, 굉장히 설득력 있어요 이게. 그리고 이거 하나로 이 사람은 이제 전 유럽에서 각광받는 지식인이 되는 거고요. 결국에 이 작업이요. 그 다음에 병원 가고 감옥 가고 이 르모엔 르시오를 거쳐서 끝에 어떻게 끝나요? 성의 역사로 끝나요. 성이라는 것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래서 섹스, 섹슈얼리티, 젠더,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얘기를 가는 거예요. 근데 뭐 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결국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이 이 사람의 자서전적인 책이라고 봐요. 근데 사실 출발은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정신병에 갇혔어요. 갇혀봤어요. 그리고 결국 자기 이 성 정체성의 씨름이거든요. 4권짜리 성의 역사는 끝마치지 못하고 이제 이분이 에이즈로 죽는데 결국 이 책에 자기 삶의 모든 것이 걸려 있을 정도로 실존적인 책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 책 16권을 통해서 마련해 놓은 어떤 그 담론의 구조가 오늘날 대부분 문화 연구 내지는 이런 포스모던 담론의 기초 역할을 해요. 제가 기독교적으로 진지하게 씨름을 하는 이 인문학자들에게는 꼭 이 책들을 일종의 거쳐가라고 제가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 책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없이 이 성담론에 이렇게 뛰어드는 건 뭐 같은 거냐면 영어 모르고 국제회의에 나가는 거랑 비슷해요. 이 책 넘어서 페미니즘의 담론을 이끌어서 직접적으로 제3세대 이 페미니즘을 정초했다고 되게 지목받는 이 버틀러입니다. 젠더 트러블이라는 말이 뭐냐면 젠더를 가서 뒤흔들어라. 그런 게 이 책의 담론이에요. 왜냐하면 젠더 담론도 섹스와 섹슈얼리티 담론은 말할 것도 없고 젠더 담론도 사기극이라고 생각합니다. 젠더 담론도 그 안에 감춰져 있는 많은 억압들이 있고 그래서 그거를 재구성하든지 아니면 사실 해체를 촉구하는 대표적인 책입니다. 이 책은 번역되어 있습니다. 뭐 글쎄 제가 권해서 읽으라고 하려야 될 책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권해드린 그 책 2권이 있어요. 하나는 그 중에 꼭 하나만 읽으신다면 그 진리를 누가 죽였는가. 좀 쉬운 책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책이 착한 것은 가격이 착하고 그리고 책이 얇아요. 아까 누가 갖고 계시던데 한 150페이지 정도인데 읽기 쉬운 책은 아닙니다. 대신 제가 했던 그 위에서부터 쭉 훑어 내려오면서 하던 그 이야기를 훨씬 더 효과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꼭 한번 좀 읽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